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60대 여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다 생각했던 어느 날, 저에겐 그 어떤 세상의 풍파보다 더 무서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심보를 확인한 뒤 제가 어떤 복수를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년 가까이 수입 가구 업체를 운영해 왔어요. 그 일로 저희 아들, 딸 장성할 때까지 키워왔고 어느 정도 재력도 쌓게 됐죠. 제 사업은 크게 시류를 타지 않고 꾸준히 잘 되었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저희 딸은 제법 스타 강사로 불리며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갔고 원체 독립심이 강한 아이인데다 연봉도 꽤 높은 편이라 걱정이 없었지만 저희 남편과 아들은 각자 자기 사업을 하면서 부침이 꽤나 많은 편이었죠. 남편도 아들도 사업이 어렵다며 지원 요청을 해올 때가 많았어요. 물론 꽤 오랫동안 저는 남편과 아들을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해 줬어요. 처음엔 남편과 아들이 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제가 그들을 도와줄 여력이 된다는 사실이 기쁘기까지 했죠. 하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걱정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다 한날은 남편이 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무슨 아이템인지 궁금하기보다는 실패 걱정부터 먼저 떠오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번엔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잘 준비해보겠다며 남편은 자기 계획들을 늘어놓았지만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하더군요. 이미 여러 번 사업이 잘 안 된 적이 있었던 데다가 제가 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니 그럴만도 했겠죠. 결혼 초에는 남편이 쉼없이 사업에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해나가는 모습에 가슴이 뛰었던 것 같은데 반복된 실망으로 이제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저도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의 부탁만으로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 한숨을 푹 내쉬는데 휴대폰 알람이 팅 하고 울려 확인해 봤더니 이번엔 아들 이름이더군요. 엄마, 회사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이번만 조금만 도와줘. 가슴이 또 한 번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아들도 한동안은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번은 기쁘게 도와주었지만 저도 이제는 조금 피곤해진 게 사실이었고요. 자식을 돕는 일은 부모에게는 항상 기쁘고 보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한편으론 이 부담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어요. 솔직히 30 중반도 넘어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가고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잡아갈 때가 된 녀석인데 여태 저한테 손을 벌리는 상황이니 답답할 만도 했죠. 예전처럼 흔쾌히 답을 보내려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아들도 어느 땐가부터 저를 당연하게 의지하게 되었지만 정말로 이번에도 내 도움이 필요할까? 내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저희 딸 민지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자기가 필요한 건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도 늘 자기 용돈 자기가 벌어 쓰고 독립적으로 사는 아이였는데 오히려 제가 다 밀어주고 키워주다시피 한 제 오빠보다 훨씬 자리를 잡은 상태였잖아요. 최근에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사겠다고 했으니 그런 딸이 장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문득 그래, 어쩌면 우리 남편도 아들도 내가 너무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남편과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면 이들도 성장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조금 늦은 듯도 했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가르쳐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아들을 불러 모으고 차분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내가 두 사람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 건 우리 가족이 좀 더 안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해서였어.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상황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왔어. 어쩌면 내 선택이 틀렸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아들은 살짝 당황한 데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스스로 해결해보는 방법을 알 때가 된 것 같아. 계속해서 내가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도 너무 해이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언제든 해결해줄 사람이 있다고 믿으니 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지만 엄마, 내가 두 사람을 계속 도와준 건 내가 가진 자금이 마르지 않는 셈이어서가 아니야. 내 자식, 내 남편 생각하는 내 마음 때문이었지. 하지만 이제 나도 마음을 좀 굳게 먹을까 한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좀 더 독립적으로 해내야 돼. 내가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서봐야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드디어 저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무거운 짐덩이 두 개를 드러낸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인생사 세옹지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한 가지 짐을 덜으니 더 큰 짐이 제게 찾아왔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저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췌장암은 제일 죽을 확률이 높은 암 아닌가요? 췌장암 걸리고도 살 수가 있나요? 선생님, 애둘러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 얼마나 살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환자분은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췌장암 초기는 보통 증상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은데 검진을 아주 제때 잘하신 거예요. 초기에 발견이 됐으니 치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라 완치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치료 계획 잘 세워봅시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따뜻했던 촉감이 잊혀지지 않았죠.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감싸며 저에게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는 듯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단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족들이 날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조용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혼자 아니야. 당신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한테는 나도 있고 우리 정원이랑 민재도 있잖아. 당신이 잘 이겨낼 수 있게 나도 최선을 다할게. 우리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보자. 나 절대 당신 포기 안 해.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항상 지켜줄게. 남편의 말을 듣는데 그 따뜻함에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불과 얼마 전 저는 남편을 도와주는 걸 버거워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게 서운해도 않고 이런 말을 해주니 참 고맙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이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저희 가족이 절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 남편도 아들도 딸도 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고 바쁜 사이에도 틈을 내서 항상 치료에 동행해줬고 큰 응원을 보내줬죠.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던 날 절 배웅하며 저희 딸이 하던 말도 기억이 나요. 딸은 제 손을 꼭 잡고는 밝게 웃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괜찮아. 엄마 뭐든 씩씩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만큼 강한 사람이 어딨다고? 엄마 완전히 깨끗하게 싹 나아서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잘 지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행여라도 잘못될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다들 엄마 곁에 있을 거니까. 아빠도 나도 오빠도 엄마 옆에 있는 거야. 엄마가 힘든 치료받는 순간에도 그 옆에 우리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저에게 너무 의지에 버거웠던 남편, 아들과 달리 딸은 사실 너무 일찌감치 자기 일을 찾아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 서운하기도 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딸이 이렇게도 든든하게 제 곁에 서 있다니 새삼 그게 참 감동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제 몸은 급격히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머리가 빠지고 심한 구토와 체력 저하로 거의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죽을 끓여주거나 저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다 주곤 했어요. 통증에 시달리며 뒤척이는 저를 위해 밤새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의 얼굴에 깊게 드리운 피곤함을 보며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안 힘들어. 당신은 이렇게 힘든 항암을 이겨내는 중인데 지금 이깟 다크서클 좀 생겼다고 내 걱정을 하는 거야? 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은 편하게 쉬기만 해. 당신이 얼른 건강해지는 것만이 내가 바라는 거니까. 힘든 항암을 이겨내며 남편의 다정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너무 쉽게 남편에게 버겁다는 듯 당신도 이제 당신대로 독립하라며 차갑게 말을 했던 제 자신이 미안해져 오더군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며 점점 몸이 더 지쳐갔지만 가족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밤까지 저를 든든하게 지켜줬고 딸은 제 일도 제쳐두고 병원으로 찾아와 함께 기다려주곤 했죠. 아들 역시 틈틈이 시간을 내어 제 곁을 지켜주며 묵묵히 응원을 해줬고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며 예전엔 가족들이 절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 또한 가족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그들 또한 저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가족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절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들 덕에 저는 힘든 항암을 이겨냈고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새기며 살아갈 의지를 다져갔고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예정된 항암 치료를 거의 끝내가던 무렵이었어요. 저희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회사로 확인을 하러 가게 됐죠. 사장님, 요즘 들어 배송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요. 혹시 공급 측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업에서 주요 공급 라인을 담당하는 파트너 김 사장은 제가 사업을 해온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온 인물이었어요. 제 사업에 필요한 가구들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연결 역할을 하며 품질 검수와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전 그런 김 사장을 워낙 가족처럼 믿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일정상의 문제가 있으려니 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가 길어지면서 회사에 신경을 못 쓰는 동안 문제가 계속 길어진 모양이었고 서류를 뒤늦게 확인하면서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들어 물건이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게 최근 해외 상황이 조금 불안정해서 말입니다.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뭔가 이상하다며 연락을 준 직원에게 말없이 몇 가지 서류를 챙기라고 지시한 후 저희는 공급업체와의 직접적인 계약 내역을 살펴보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 김 사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김 사장은 그동안 제가 믿고 맡긴 주문 물량 중 일부를 빼돌려 자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유통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항암에 집중하는 동안 파트너를 믿고 전적으로 맡겨왔는데 그런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되니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들었죠. 다행히 아직은 김 사장 본인의 자체 브랜드를 키워가는 초창기인 듯 보였고 금전적 손해가 대단히 크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이었기에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김 사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김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익을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니까 당분간 사업에 신경을 못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도 힘들었던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당신이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렇게 쉬워 보였나요? 당신은 지금 30년짜리 신뢰를 저버린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는 차차 알려드리죠. 김 사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더는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 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건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일해왔다 한들 남은 남이구나. 결국 힘들 때 곁에 남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로 나는 김 사장과의 모든 거래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과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기에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놓였죠. 다만 그 배신이 내게 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몸 상태가 나빠졌지만 가족들 격려 덕에 남은 치료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랜 항암을 마치고 계속 경과를 지켜보기를 반복. 마침내 암에 걸린 지 5년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기다리던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솟구치더군요. 오랜 시간 저를 지켜준 가족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들을 믿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던 순간이었죠. 완치 판정을 받고 얼마간 지냈을 때 저희 아들과 딸이 그동안 엄마 아픈 동안 어디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지 않았냐며 가까운 국내에라도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은 치료가 바빠 여행은커녕 집 병원 말고는 어디 가는 곳도 없이 삭막하게 살아왔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을 주도로 저희 네 식구 그리고 나이 드신 저희 시모와 얼마 전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된 실수까지 6명이 해남으로 완치기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오랜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처음 가는 여행인데다 또 아들과 딸이 주도해 준비를 한 만큼 더 의미가 깊더군요. 자, 엄마. 이 쿠션 베고 잠깐 머리 좀 기대.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는 없어? 엄마 이제 환자 아니야. 이렇게 계속 신경 안 써줘도 돼. 알아. 엄마 이제 말끔하게 다 나은 거. 그래도 엄마 항암 치료 받는 동안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 걱정돼서 챙기는 거야.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전에 먹던 반도 채 못 먹잖아. 그러지 말고 좀 기대서 잠 좀 청해봐. 아직 가려면 멀었어. 그래 여보. 해남 도착하면 깨울게. 당신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잠깐 눈 좀 붙여. 여행의 설렘도 잠시.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면 늘 챙겨 다니는 수면 유도제를 꺼내어 한알 삼켰습니다. 차 안에선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나른함에 몸이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서서히 잠에 빠져들며 저는 그 묘한 느낌이 참 좋았어요. 나른하게 잠이 몰려오지만 제 옆에는 저를 언제나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전적으로 이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안정적이고 행복했죠. 어느덧 차 안은 고요해졌고 주변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잠에 취해 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마 휴게소에 도착한 듯 잠시 차가 멈춰서 있더라고요. 아직 눈뜰 힘은 나지 않았고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귀를 타고 들어오는 걸 가만히 듣고 있었죠. 진짜 끈질기기도 끈질긴 목숨이지. 암 걸린 것만 알았을 때도 금방 죽을 줄 알았잖아. 하필 걸려도 췌장암이라길래 이게 웬 떡이냐 그랬었지. 그래, 췌장암이 생존율도 별로 높지 않다지? 그래 엄마. 어디서 보니까 췌장암 사망률이 제일 높다 그러더니 재수 씨는 어째 용하게도 살아남았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끈질긴 년이라고 하잖아.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을 내야겠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절 두고 하는 이야기였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것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가? 두려움에 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오기 시작하더군요. 혼란스럽기만 한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암 걸린 걸 알았을 때만 해도 금방 죽을 줄 알았지. 그러면 돈도 남고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완치라니. 나 참. 대한민국 의학 기술이 언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야 대체? 그만 좀 발전해도 될 것 같구만. 췌장암 환자까지 살려버리네. 아휴. 저는 계속 잠든 척을 이어가며 남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침 삼키는 소리마저 들릴까 숨을 죽였죠. 남편은 제가 깊이 잠든 줄로만 알고 말을 이어갔고 그런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수 씨 제대로 잠든 건 맞지? 좀 전에 좀 뒤척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요새 잠 안 와서 약 하나씩 먹는데 그거 먹으면 뻗은 듯이 자. 깨워도 몰라. 아휴, 그래도 네가 오랜 시간 동안 잘 참아주었지. 병간호도 다 해주고. 그런 남편이 어디 떼니? 지 마누라 아프면 다 버리고 새장가 가기 바쁘지.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이렇게 간호를 하고 옆에서 용을 쓴 거지. 안 그래? 그럼 쟤도 이제 다 나았으니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이제는 이 결혼 생활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겠어. 죽어라 병간호하다가 전년 죽으면 재산 다 내 거 되고 그림도 좋고 딱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끈질기게 저렇게 살아남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뭐 제발만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그냥 차라리 이쯤에서 이혼하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게 낫겠어. 남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레 저를 돌봐주던 남편이 온갖 달콤한 말들을 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듯 했던 제 남편이 알고 보니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저 내가 죽어야만 남편의 기대가 충족되는 삶이었단 말인지. 충격과 배신감에 머리가 아득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 배신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대화에 저희 아들마저 끼어들었단 사실이었어요. 아빠, 이혼하면 나 잊지 마. 난 항상 아빠 편이었던 거 알지? 재산 분할 잘 받으면 나도 좀 나눠줘야 돼. 나 요새 사업 때문에 미치겠단 말이야. 가뜩이나 엄마가 아프기 직전 독립 운운해놔서 돈 달란 소리도 못하고. 아픈 동안 돈돈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골치 아파 죽을 지경이야. 이혼하면 나 도와줄 거지? 이건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 이놈아. 내가 너 모른 척하게 생겼냐? 애초에 췌장암 생존율 낮다고 자료 다 찾아와서 내밀어 보여주면서 남은 보험금에 재산 분할까지 싹 다 상담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알려준 게 넌데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제 너 사업하면 네 형도 좀 끼워줘라. 이혼하고 돌아와 아주 폐인처럼 지내는데 내가 그 꼴을 두고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억지로 여행에까지 데려왔다. 하여간 형은. 알았어. 왜 저러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지. 뭐야 이놈아. 이게 형한테 그냥. 농담이야 농담. 발끈하긴. 놈들은 그걸 농담이랍시고 웃어들댔고 놈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메우며 제 심장은 더욱 쪼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들마저도 제 죽음을 바라고 있을 줄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약 죽게 되면 남은 보험금과 재산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고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이혼 후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뜯어낼 수 있을지 그 궁리들을 해대고 있더군요. 거기다 시모와 시수까지 한통 속으로 그 계획을 공유하듯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라 간호한 게 다 증빙이 되니까 아마 꽤 유리하게 작용이 될 거야. 1년이 넘게 내가 뭐하러 그 고생을 했는데 일부러 재산 상속 때 유리하려고 내가 얼마나 용을 썼는데 당연히 이혼할 때도 유리하게 적용되겠지. 안 그래? 아빠, 저기 민지 온다. 제가 들으면 아주 기겁하면 난리를 칠 거니까 말 조심해. 그래, 엄마랑 형도 다들 제 앞에서 말 조심드래요. 쟤는 이거 하나도 몰라. 지 엄마 죽을까봐 뭔 7살짜리 애처럼 물던 애야. 아직 저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할런지. 잠시 뒤 화장실에 갔던 딸이 차로 돌아왔고 저는 그 후에도 계속 잠든 척을 이어갔어요. 가슴속을 파고드는 고통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차 안에서 그들을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보였다가는 의심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건 일단 숨겨야 했어요. 딸만은 절 배신하지 않은 듯 했지만 딸에게 이런 얘기를 다 전하고 도움을 청하기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저는 일단 이곳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틈을 노렸습니다. 우선 나간 후에 다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겠다 싶었죠. 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계속해 잠든 척을 했어요. 얼마간 달린 차는 다시 휴게소에 멈춰 섰어요. 여기가 마지막 휴게소예요. 다들 화장실 다녀오는 게 나을 거야. 엄마는 주무시는데 나라도 여기 있을까? 넌 할머니 모시고 화장실 다녀와야지. 할머니 혼자 어떻게 화장실을 가셔? 아, 그렇구나. 할머니, 같이 가요. 제 손 잡으세요. 그렇게 잠든 척하는 저만을 남겨둔 채 하나둘 차에서 내렸고 저는 그 틈을 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휴게소의 어스름한 불빛이 차창으로 비치고 있었고 잠든 척하고 있던 몸을 조심스럽게 일으킨 저는 가족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전 빠르게 주위를 살펴보고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가족들이 간 방향의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전화기를 꺼내고 재빨리 콜택시를 부르기 위해 앱을 켰죠. 머릿속은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탈출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휴게소 앞에서 기다리던 저는 택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몸을 숨겼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들이 절 아직 발견하지 않았는지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딸이 시모를 모시고 나오는 게 보였고 남편과 아들 시숙은 휴게소 음식을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각자 흩어져 있었고 아직 절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 얼마 뒤 가장 먼저 차로 도착한 아들과 남편이 제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는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 뒤 딸이 허둥지둥 화장실에 가서 확인하고는 제가 없다며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보이더군요. 딸은 믿을 수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딸에게 가서 나 여기 있다고 알리기엔 상황이 위험했어요. 아직은 딸에게 제가 아는 사실을 모두 알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저는 일단 몸을 숨긴 채 택시를 기다렸고 잠시 뒤 휴대폰 앱에서 택시 위치가 뜨는 걸 살피곤 최대한 몸을 낮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다행히 여기저기 흩어져 절 찾아대는 통에 절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그제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새길수록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배신감과 상처는 점점 뚜렷하고 분명해져 가더군요. 남편과 아들, 시어머니와 시숙.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들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진동이 계속해 울려댔고 저는 일단 전화를 곧장 끄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사라진 걸 보고 놀라 정신이 없을 테고 당장은 제가 집에 온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일단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긴 뒤
몸을 숨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기대자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에 잠기는데 눈앞에 떠오르는 건 딸의 얼굴이었어요. 유일하게 절 배신하지 않은 딸. 유일하게 제가 아픈 걸 진심으로 걱정하고 제가 죽을까봐 진심으로 슬퍼했던 딸. 이제는 그 딸과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날 배신했다니.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지만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전 필요한 옷가지와 서류들을 챙겨 집을 빠져나왔고 제 친동생 이름으로 호텔을 예약해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 이름으로 예약된 방은 금방 꼬리가 잡힐 테니까요. 배신의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저는 남편과 아들이 웃으며 내뱉었던 그 말들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놈들에게 제 재산을 허투루 남겨둘 수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이었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가족이었기에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무작정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치밀하게 법적 허점을 남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철저히 분석하는 거였어요. 집, 차량, 사업체, 각종 투자와 주식까지 어디 하나 남김없이 리스트를 작성했죠. 그동안 고생하며 모아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재산이 남편과 아들에게 가지 않도록 친정 식구들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재산을 친정 가족의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혼 소송 중에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자산이 없으니 남편 측에서 분할을 요구할 명분이 사라질 테니까요. 법적으로도 다가오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 분명했고요.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했어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려 다시 휴대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메시지도 몇십 개가 쌓여 있었죠. 우선 변호사를 이곳으로 부른 다음 딸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 망설였어요. 지금 당장 전화를 하면 딸이 제 전화를 받기도 전에 다른 가족들에게 제게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일단 실종 신고가 돼 일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도대체 지금 어디야?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어디에 있어? 혹시 병원에 실려간 거야? 민지야, 엄마 괜찮아. 혹시 너 지금 거기 누구랑 있니? 옆에 다른 가족들이 있어? 다른 가족들? 아니, 우리 지금 막 집에 도착해서 아빠는 할머니랑 큰아빠 모셔다 드리러 갔고 오빠는 엄마 찾겠다고 나갔고 나 혼자 집에 있어. 엄마 혹시 들어오실지 모른다고 기다리래서. 왜? 무슨 일이야? 일단 너 이리로 좀 와. 다른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고 너만 알아야 돼. 너 혼자 와야 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정말 위험한 일이야. 다른 가족들 아무한테도 알려서는 안 돼. 아무도 믿지 마. 알았어. 알겠어. 절대 말 안 할게. 엄마, 어디 있는지 주소부터 보내줘. 딸에게 제가 있는 호텔방을 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가 먼저 방을 찾았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박 변호사는 제 의도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사장님, 이게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산을 대거 이전하는 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친정 식구들로 명의를 변경하신다면 법적으로 부담이 좀 적기는 한데 아무리 차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도 그 인간들한테 내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돈을 노리던 사람들이에요. 박 변호사님, 이 계획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박 변호사는 제 의지를 확인하고 차근차근 방법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친정 식구들 명의로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추후 명의 변경 시 발생할 법적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가능한 한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대비하는 법적 전략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은 바로 수입가구 사업체였어요. 이 사업체의 명의를 제 친동생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뒤 딸이 호텔에 도착했고 딸과의 짧은 상봉 이후 저는 자세한 설명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곧장 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핵심 직원 2사람을 불러 새로운 명의 변경 작업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사업체 명의를 내 동생한테 넘길 거야. 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운영 방식이나 결제 방식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 2사람한테 일단 알려주는 거야.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제 강단 있는 모습에 더는 질문을 던지지 못했어요. 곧장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과 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조용히 일을 진행해 나갔죠. 사업체의 명의가 바뀌면 남편 측에서 이혼 시 재산 분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테니까요. 사업체 명의 변경과 함께 저는 오랜 기간 모아둔 사업체 운영 계좌와 개인 계좌 자금도 친정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도 이혼 소송의 배경을 모르는 만큼 합법적으로 처리되는 송금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서 주택과 차량도 친정 쪽으로 명의를 변경하기로 했어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차량은 조카에게 넘겼죠.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증여세와 이전 세금 문제를 면밀히 따지며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갔어요. 변호사의 도움이 컸죠. 집과 차량 명의까지 깔끔하게 넘기고 나니 이제 제 명의로 남아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경악할지 상상만으로도 후련하더군요. 아빠랑 오빠가 그런 짓을 꾸몄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민지야, 너희 아빠, 오빠한테는 내가 시킨 대로 잘 말해뒀지? 여행 가다 말고 갑자기 왜 친정에 갔냐고 계속 의아해하긴 했는데 그냥 내가 대충 둘러댔어. 엄마가 휴게소에서 혼자 나오다 쓰러지는 걸 누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때 마침 이모한테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모가 보호자로 갔다가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좀 안정되면 부르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상해하면서도 캐묻진 않더라고. 그렇게 법적 문제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혼 소송 절차였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혹시나 있을 법적 허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제 죽음까지도 기원할 정도로 제 재산을 탐내던 놈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탐욕이 뻗쳐나갈지를 예상하며 철저하게 대비해야 했거든요. 이놈들한테 절대로 뺏길 수는 없어. 내가 평생 동안 사력을 다해 내 회사에 쏟아온 정성이 이놈들한테는 그냥 돈일 뿐인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돈더미일 뿐인데 그런 놈들한테 빼앗길 순 없지. 절대 안 되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들이 내세운 건 가족이라는 허울일 뿐 결국 돈을 노리고 저를 이용해왔던 것뿐이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됐죠. 이제는 놈들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는 도와줄 필요도 없었고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철저히 복수하고 새 출발을 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전 이혼 소송이 시작될 날을 기다리며 그동안의 배신에 대한 복수가 완성되길 기대할 뿐이었죠. 모든 준비를 끝낸 제가 집으로 찾아가 이혼 소장을 내밀자 남편과 아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보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이잖아. 당신 친정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어떻게 보살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족이라고? 그 말 정말 웃기네. 내가 암투병 중일 때 뭘 바라고 그리 날 돌봐줬는지 아주 잘 들었거든? 그래, 그날 차 안에서 말이야. 혹시나 싶어 녹음까지 해뒀는데 그 대화 여기서 한번 들려줘? 제 말에 남편과 아들은 순간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차마 아니라고 발뺌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건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농담처럼 말했을 수도 있지.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농담처럼 한 말들이야. 그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 그리고 당신이 죽을까봐 너무 걱정되고 힘들고 긴장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달랜 것뿐이야. 정말 진짜로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당신 죽음을 기다리다니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그래서 니들 마음이 힘들어서 내 보험금, 내 재산 나눌 계획을 세운 거야? 내가 그렇게 순진해 보여? 엄마, 그때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아빠가 괜히 농담을 너무 세게 던져서 나도 그냥 따라갔던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을 했겠어?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다 과거 일이고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진짜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간호했을까?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도 살아보니 가족뿐이라고 고맙다고 했잖아. 그게 전부 돈 때문이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빌겠어? 그래, 그런 줄 알았지. 당신이 이렇게 피는 거 내 눈엔 여전히 돈 때문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당신 쪽에 준비 제대로 해서 처리해야 했는데 내가 만만치 않게 준비한 걸로 보이니 이거 망했다 싶어 비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제가 그렇게 나가자 남편은 작전을 바꿔서는 감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진심, 추억 따위를 운운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우리가 한평생 함께 온 거잖아. 추억도 있고. 맞아, 엄마. 우리 앞으로 진짜 엄마 뜻 다 따를게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이혼만큼은 하지 마세요. 제발. 엄마 아빠 이혼하면 정말 우리 다 망해. 엄마도 알잖아. 엄마한테 그렇게 짐을 주고 싶진 않아. 짐? 그 말 한마디로 니들이 날 얼마나 쉽게 봤는지 알겠네. 난 그저 니들한테 돈 필요할 때 쓰는 ATM이었던 거야. 됐어. 니들 일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이미 다 결정 내렸으니까 빌어봐야 소용없어. 남편과 아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저는 아무리 빌어봐야 흔들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딸이 몇 마디 거들더군요. 아빠, 오빠, 그러고도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어? 둘 다 미쳤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게 가족이야? 아니, 그게... 딸, 우리가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던 거지. 농담? 아빠, 지금 그게 농담이라는 말로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들은 건 농담 수준이 아니었거든. 엄마가 암투병 중인데 그걸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돈을 나눠 가지겠다. 내가 진짜 이 집안에 피가 섞였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야. 넌 잘 모를 거다. 월급 받아 생활하는 네가 뭘 알아. 사업이란 게 얼마나 힘든지. 사업이 힘들다고 가족을 배신해? 사업 잘 안 된다고 엄마더러 죽어라 제사를 지내? 그럼 사업 어려운 사람은 다 주변 사람 배신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세상 돌아가는 원리야? 니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지 마. 니들은 그냥 그렇게 생겨 처먹은 놈들일 뿐이야. 그래,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나도 인정한다. 여보, 나도 인정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모두에겐 두 번째 기회란 게 필요한 거잖아. 한 번만 만회할 수 있도록 해줘. 부탁이야. 기회? 그럼 엄마한테 남아있는 기회는 누가 줄 건데? 엄마가 지금 그 배신감에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고 있잖아. 빌다 보면 엄마도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아까부터 왜 네가 더 설치고 있어?
우리가 너한테 그랬어? 왜 네가 더 난리냐고. 엄마는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겠지. 지금 두 사람 다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엄마 이번엔 그렇게 절대 물렁하게 안 넘어가. 이미 준비 다 마쳤고 둘 다 엄마 재산 한 푼 물려받지 못할 거니까 각오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엄마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등신들이잖아. 둘 다. 안 그래? 딸은 그렇게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줬고 남편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저는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모든 건 제 뜻대로 되어갔어요. 하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됐죠. 이혼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무렵 저는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 작은 실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를 배신한 뒤 모든 계약을 해지했던 그 파트너 김 사장 말이에요. 그 사람과의 과거 문건들을 우연히 살펴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문서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흔적이 있었고 그 변화가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치밀했어요. 이건 분명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 같다는 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더 제대로 된 조사를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김 사장은 단순히 가구를 빼돌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비밀리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제 이익을 취하려 했던 흔적이 곳곳에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 중 하나는 김 사장과 제 남편이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은 일적으로 엮인 일도 없었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이유가 하등 없었는데 남편의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그 외 일정에서 서로의 관계가 드러난 거였죠. 직감이 왔습니다. 이 일에 제 남편이 연관돼 있다는 감이 오더군요.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파트너가 주고받은 통화 내역, 그들이 함께 만난 날짜, 그리고 파트너가 저에게 일부러 손해를 입히기 위해 한 행위들까지 상세히 정리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증거가 모였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전 제 남편과 파트너의 공모로 생긴 손해를 모두 복구하고자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었기에 이 일은 수월하게 진행됐죠. 전 회계사와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파트너의 자산을 압류해가며 모든 손해를 돌려받을 준비를 마쳤어요. 주요 고객사들과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사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도록 했죠. 주요 거래처에 그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상세히 알렸고 사업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더 제대로 된 복수가 필요했죠. 남편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사업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이미 제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남편의 약점을 쥔 셈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이밀며 노미했던 일을 폭로했고 남편은 변명할 틈도 없이 당황만 하더라고요.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그 어떤 것 하나 자기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후였던 터라 제게 맞설 의지조차 잃은 듯 보이더군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모든 재산 분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남편은 자신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넌 네가 얼마나 복받은 인간이었는지, 그 복을 얼마나 멍청하게 네 발로 걷어차버렸는지 평생을 실감하게 될 거야. 감히 내가 그동안 해준 걸로도 모자라서 내 재산, 내가 가진 것들까지 다 빼앗아가려고 뒤통수를 쳐? 한낱 짐승도 자기가 거둬주는 애는 아는 법이야. 이 짐승반도 못한 쓰레기 같은 이라고. 여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치만 정말 염치 없지만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조금만 베풀어 줄 수는 없을까? 지금 이렇게 끝내면 나 정말 빚만 지게 될 상태로 살아야 돼. 내일 모레면 내 나이도 70인데 제발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 넌 정말 끝까지 진짜 못났어. 너한테 남은 양심이 있다면 2번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 여보! 여보는 무슨... 이제 그쪽은 생판 남보다 못한 존재세요. 어디서 함부로 불러대고 있어? 콱! 된통 침 한 번 뱉어주고서 모든 이혼 절차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 남편과 제 아들은 모두 사업 일체를 다 정리하고 빚을 진 채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둘 다 무엇 하나 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전 시모 집에 얹혀 사는 와중이었죠. 전 시모는 80이 훌쩍 넘은 그 연세에 이혼하고 돌아온 아들 둘에다 빚 잔뜩 진 손주까지 떠안게 됐으니 그 팔자도 참 어지간하다 싶지만 뭐 제 알 바는 아니죠. 자기 아들의 계획을 다 알면서 거기에 동조까지 했으니 업보를 돌려받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딸과 함께 살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딸은 옆에서 늘 저를 살피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틈틈이 병원 진단을 받게 하며 절 살뜰히 보살펴주고 있답니다.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가족에게 당한 배신은 한동안 제게 너무 큰 상처를 줬지만 저는 조금씩 그 상처에서도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탐욕이고 그 탐욕은 가족의 소중함도 생명의 가치도 잊게 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커져나가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끝은 그렇게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말이죠. 과한 욕심만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과 아들을 여전히 도와주고 지원해주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고마움도 잊고 더 큰 탐욕을 부리다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있을 때 고마운 걸 알고 베풀어줄 때 감사함을 알고 누리고 살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된 일련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제 자리에서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네요. 어느 날 모든 게 사라진 뒤에야 허망하게 서서 한탄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모두.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